자, 봅시다. 1문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꿀이나 물엿과 같은 액체들이라고 나와 있네. 자, B와 같은 A죠. 그러면은 액체 중에서도 꿀과 물엿이 예시가 된다는 소리야. 즉, 어떤 액체? 끈끈한 액체가 이번 글의 핵심이 되는 것이 크겠네요. 끈끈한 정도가 물과 다르며 이것들을 흐르게 하면 흐르는 속도 역시 다르대. 이처럼 끈끈한 정도는 물질마다 다르며 끈끈한 정도에 따라 액체의 흐름도 달라지게 된다. 즉, 첫 문장의 예시를 이론으로 정리하면 두 번째 문장이 되는 거네요. 자, 이와 끈끈한 정도,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점도래. 이게 핵심이네. 100%죠. 점도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 점도란 기체, 액체와 같은 유체. 그럼 유체는 뭐가 있다? 기체랑 액체가 있다. 우리가 보통 유체라고 하면은 액체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체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고체는 포함 안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흐를 때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게 점도의 정의죠. 지금 과학기술 질문에서 1문단의 개념의 정의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목 줘야겠죠. 앞에 문장 안 읽었구나. 점도는 액체나 기체의, 다른 말로 하면 유체죠. 유체의 상태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 액체의 점도, 즉 액체, 기체 중에 액체 예시가 나온 거야. 파이프라인으로 원유, 화학약품 등을 보낼 때나 플랜트의 배관 설계 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즉 지금 예시가 두 개 나왔지. 파이프라인이랑 배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석유화학 이외에도 도료, 인쇄, 식품, 의약품, 화약품 등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대. 지금 수상할 정도로 나열이 너무 많아. 분명히 이 나열 중에 몇 가지는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특히 연구, 개발, 제조 공정의 품질 너무 수상해 지금. 왜냐면은 그 과정이 다 제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문이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 연구, 개발,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가 각각 하나의 핵심어로 문단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요, 학교에서는. 자,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점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점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왜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이 글의 핵심 문제는 점도라는 건 확실해. 그래서 점도의 정의요, 예시까지 다 알려주고 있잖아. 근데 방향성은 단순히 점도라는 개념에 멈추는 게 아니야. 이 점도가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도가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점도의 적용, 활용,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뒤에 수상할 정도로 많은 예시와 많은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문단 되게 길어요. 자, 원형관의 내부에 꽉 채워져서 흐르는 액체를 생각해보자. 자, 액체가 나왔다. 그럼 유체지, 점도 떠올려야 돼. 이 문단에 나왔으니까. 원형의 관 속에 들어있는 액체 기둥은 동심층, 즉 다시 말해 동심 원통의 액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할 수 있대. 즉 액체 기둥은 뭐야? 동심 원통의 액체들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액체가 관 속에 흘러갈 때 벽에 가장 가까워서 표면에 맞닿아 있는 층은 정지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대. 그러면은 표면에 닿아 있는 액체는 정지한 액체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보다 안쪽, 그러니까 표면에 안 붙어 있는 애들이야. 그 여러 층들, 즉 동심층들 얘기하는 거죠. 그 층들은 바로 바깥쪽에 인접해 있는 층보다 더 빨리 흐른대. 그때 흐름의 속도는 관의 중심부로 갈수록 빨라지고 원통의 중심에서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벽으로 붙을수록 점점 속력이 늘어져. 그래서 벽에 딱 붙어있는 애들은 멈춰있는 거다. 속력이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가운데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더 빨라져서 중심에서 제일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 그치? 그래서 원통의 중심에서 바깥까지 갈 때의 속도 변화만 잘 짚어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러한 흐름을 측류라고 하는데 명확한 개념이 나왔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형관에서의 측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야. 이 문단에서는. 자, 측류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자, 이론적으로라는 말이 나왔어. 잘 나오는 말 아니야, 원래. 보통 이론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론 말고 현실에서는 어떨지도 꼭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 이론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면 잘 쓰는 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가상적인 동심 원통으로 구성된 액체에서 각 원통들이 이러한 층들의 속도차에 의해 힘을 받게 되는데, 왜? 원통의 중심부와 바깥쪽의 속도가 다르니까 그 차이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그냥 그런 거구나 하시면 돼. 왜일까라고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물리학 대학원을 가게 될 거야. 알겠죠? 고민하지 마세요. 이를 전단응력이라고 한대. 자, 개념 명확하게 나왔다. 전단응력이라는 개념 체크하세요. 전단응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일로 오시면 되는 거야. 자, 이때 유체의 흐름을 구성하는 동심 원통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난대. 그렇겠죠. 아무래도 가운데로 갈수록 빨라지니까. 전단응력은 이러한 속도 차이의 기울기인 전단율에 비례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례한다는 게. 보통 비례한다는 건 얘가 증가하면 쟤도 증가한다는 말이잖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커질수록 전단율이 커질수록 속도도 커진다, 응력도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거네. 그쵸? 또한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가 뭐니 얘들아? 아직 안 나온 말이긴 해. 그래서 같은 전단율에서 전단 응력이 커지게 된다. 즉 저항하는 정도가 커지면은 전단 응력이 커진대. 그러면은 전단 응력을 크게 만드는 두 가지는 뭐예요? 속도 차이랑 저항 정도. 이 두 가지의 전단 응력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짚어낼 수 있어야 돼.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내가 앞에 게 이해가 안 됐잖아. 그러면은 따라서 뒤를 겁나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이게 따라서 전단율과 비례상수의 곱으로 전단 응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비례상수가 정도래.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전단율 곱하기 정도가 뭐다? 전단 응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정도야. 그쵸? 이런 정도를 뒤에 설명한 상대 정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절대 정도라고 부를 거래. 즉 여기 비례상수는 곱보다 절대 정도라고 한다.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올 거다? 상대 정도라는 개념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그림 하나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는 순간부터 긴장되지.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심지어 뭐가 나와? 각종 이상한 글자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제부터 긴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절대 정도는 최초로 정도를 정의한 프랑스 과학자 푸아제유를 기르기 위해 푸아즈 P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났는데, 1P는 질량, 길이, 시간을 이용해 나타내면은 질량은 1kg, 길이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M 인버스라고 했니? 어쨌든 그리고 시간은 S의 역함수네요. 그거에 해당하며 물의 정도는 25도씨에서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P라고 하네요. 어차피 이런 공식을 주는 건 문제에 나오면 알아서 대입하라고 주는 거야. 얘들아, 긴장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각각 질량, 길이, 시간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물의 절대 정도만 알고 있어. 왜냐면은 모든 정도는 물과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인 거야. 물과 비교했을 때 끈적하다가 정도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부러 물의 절대 정도를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절대 정도의 측정은 비교적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상대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원하는 뮤트의 절대 정도를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대. 아, 그러면은 우리 상대 정도 왜 배우는 거야? 절대 정도를 가성비 있게 알아내고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상대 정도의 역할은 뭐다? 절대 정도를 알아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이제부터 뭐 얘기할 거야?
간단하게 상대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그죠? 자, 그 밑으로 갑시다. 상대 정도란 바로 시작되는 상대 정도 동그라미 정이 나옵니다. 기준 물질의 절대 점도 대비 특정 물질의 절대 점도가 절대 점도의 상대적인 값으로 단위가 없는 값. 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단위가 없는 거야. 통상 기준으로는 물이 자주 쓰인대. 그럼 기준 물질이 뭐란 뜻이에요? 물이란 뜻이야. 기준 물질이 물이야. 자, 그러면은 기준 물질이 물이라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앞에 문단에서 왜 물의 절대 정도를 알려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윗문단에서 나온 물의 절대 정도를 끌고 내려오면 되는 거야.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구는 그림, 위에 그 그림이죠. 이상한 그림과 같은 오스트발트 점도계. 오스트발트 점도계는 유체의 흐름을 육안으로 관찰한대. 약간 비과학적인 것 같아. 액체가 일정 거리를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잰대. 직접 재는 거야. 직접 보고. 오스트발트 점도계는 유체의 흐름을 관찰하기 쉽도록 투명 모세관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오스트발트 점도계에서 측정되는 것은 상대 점도고요. 기준 액체로는 특정 온도의 물이래. 그냥 물이 아니고 특정 온도의 물이야, 얘들아. 왜 온도란 말을 썼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자, 오스트발트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는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요체는, 핵심은 일정한 부피의 액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길이와 반지 등이 알려진 모세관, 왜냐면 내가 만든 거니까 아는 거야. 모세관을 통해 일정 거리를 흘러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대.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일정한 부피, 그리고 중력, 그리고 모세관의 길이, 반지름. 그쵸? 그걸 알아야 알 수 있는 거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라 당연히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오스트발트 점도계에서는 다른 두 액체 1과 2의 절대 점도비는 N1, N일까요 이게? N2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주어진대. 이 식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더라. 이때 슬래시 표시는 나누기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서 D는 액체의 밀도고요. T는 그림의 두 기준선의 거리만큼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걸리는 시간. 오케이. 그럼 D는 뭐야? 밀도. T는 뭐야? 시간.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세요. 너무 길어 지금. 그래서 그냥 밀도, 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 일단은. 자, 만일 가정 시작합니다. 예시란 뜻이에요. 만일 물질 2가 기준 액체야. 그렇다면은 임의로 N2의 값을 1로 잡는데 왜? 기준이니까. 비율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1이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식에 밀도와 흐름에 소요된 시간을 대입해. 이게 무슨 말이야? D값과 T값을 대입하란 말이야. 그래서 N1을 구하래. 왜? 우리는 D랑 T를 알고요. N2를 알기 때문에 위에 등식을 풀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우리가 모르는 건 지금 N1밖에 없으니까요. 만일 오스트발트 점도기에 사용된 두 액체 1과 2의 온도가 25도씨래. 아까 온도 얘기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액체 2가 순수한 물, 즉 이때 액체 2는 뭐예요? 25도씨라는 특정한 온도의 물인 거예요. N1의 물의 절대 정도, 앞에서 언급된 거죠. 요거를 곱하면은 그 값이 액체 25도씨에서의 액체 1의 절대 점도가 된대. 이거 어떻게 구해? 위에 나왔던 등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N1을 X로 두고 나머지를 다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자, 한편 제목 쳐야 되죠? 지금 전환한 거 될 겁니다. 점도가 아주 큰 액체들의 경우에는 모세관을 통해 흐르기 어렵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 점도계로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저걸로 못 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액체의 경우에는 상대의 점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공을 낙하시킨대. 이 방법에서는 밀도를 알고 있는 작은 돌이 기준 액체 및 점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실수의 액체에서 일정한 거리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육안으로 측정한대. 아, 그러면 동시에 떨어뜨려서 기준 액체 대비 얼마나 걸리는지 비교한다는 거네. 낙하하는 공의 반지름은 액체가 들어있는 원표면관의 반지름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야 떨어지겠지. 그렇지 않으면 벽에 가까운 액체는 거의 정지 상태,
우리 아까 이거 배웠던 거지? 벽에 정지 상태로 있다고. 이 액체에 의해서 낙하하는 공을 잡아 끄는 효과가 생긴대. 왜냐면 정지해 있으니까, 그렇지? 정지되어 있는 액체가 멈춘다는 거야. 걔를 멈추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이 부정확해진대. 그렇기 때문에 벽에서 충분히 떨어질 정도로 작은 공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육안으로 관찰하는 제한된 높이의 고온낙하법 실험에는 기준 액체는 식용유와 같이 상당히 큰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대. 아, 그럼 기준 액체가 뭐여야 한다? 물이 아니고 정도가 커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 또한 모든 물질의 정도는 온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므로 어떤 유체의 정도는 온도와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기름이 온도가 낮아지면 굳잖아. 그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생각보다는 안 어려워. 다만 여러분들이 등식에다가 대입하는 걸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뭐 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제가 한 번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문단별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도식화를 먼저 해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과학기술 지문은 스스로 도식화를 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5분 정도의 시간 드릴 거고요. 빠르게 도식화 한번 해보세요. 아니 태블릿이 케이스가 원래 세울수 있도록 받침되어 케이스거든? 근데 이게 부러진 거야 지난주에. 진짜 케이스 살지 말지 고민돼. 왜냐면 S11 탭이 곧 사전 예약한다고 해서 그걸 사면은 아니지 또 쓸 거니까 고민돼요. 아무튼 케이스 살지 말지.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래서
될 것 같네. 자, 볼까요? 자, 알파 26의 1문단은 점도에 대한 정의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되니까 뭐가 되었든 간에 점도가 핵심인 지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점도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거야? 유체에 대한 거고, 이때 유체는 뭐예요? 액체 또는 기체를 다루는 거다. 아시겠죠? 이 점도에 대한 기본적인 카테고리 정도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에 대한 이야기가 1분단에선 정의 위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점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면서 끝나게 돼. 그게 전부야. 자, 그래서 2문단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점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점도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2문단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형관을 통해서 동심층이라는 개념을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점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형관을 먼저 언급을 해. 자, 원형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은 뭐다? 첫 번째로는 동심층이다. 자, 동심층은 뭐예요? 우리 동심원이라는 개념 알죠? 중심이 같아. 그리고 거기를 주변으로 쌓여있는 층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바깥쪽 층과 중심부에 가까운 층으로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동심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속도죠, 속도. 속도 차이입니다. 즉,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빠르고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느리다는 속도의 차이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층류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 속도라는 개념은 층류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동심층과 층류라는 개념을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게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건 뭐냐? 이것을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할 두 번째 개념, 전단응력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전단응력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단응력. 말이 어려우니까 잘 봐주세요. 자, 이 전단응력을 알려면은 알아야 하는 또 다른 개념은 뭐예요? 전단율. 그죠? 전단응력은 전단율에 비례한다. 그리고 저항의 정도에 따라서 전단응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그래서 전단응력은 누구에 영향을 받아? 첫 번째로는 전단율,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항. 이 두 개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공식이 하나가 뭐다? 전단응력은 전단율 곱하기 비례상수다 라는 걸 볼줄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전단응력은 전단율 곱하기 비례상수. 그쵸? 이때 비례상수는 뭐다? 비례상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도, 그 중에서도 절대 점도다 라는 개념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문단 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절대 점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절대 점도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상대 점도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누구 얘기가 나와? 절대 점도 이야기가 나와. 근데 별일이 없어요. 지금 절대 점도를 끌고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걸 발견한 사람 이름 알려주고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절대 점도는 단위가 뭐다? 사람 이름 따서 P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였네. 그죠? 자, 그래서 1P는 질량, 길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물의 점도는 25도씨라는 특정 온도에서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건 뭐예요? 물의 점도의 예시. 이거 왜 중요해? 물이 점도의 기준이니까 중요한 거야. 알겠죠? 물의 절대 점도라는 예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절대 점도는 원래 어때? 비싸. 하려면. 근데 가성비 있게 하려면 뭘 쓸 수 있다? 상대 점도라는 걸 활용해서
그래서 가성비 있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상대 점도의 역할은 뭐다? 절대 점도를 측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문단에서 상대 점도를 배우게 될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상대 점도를 측정하려면 뭘 써야 돼? 오스트발트 점도계를 써야 돼. 오스트발트 점도계를 쓸 거고요. 이 점도계를 쓸 때 기준은 뭐다? 기준은 물이다. 물이 기준이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고요.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오죠. 절대 점도의 비는 다음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공식, 절대 점도의 비 공식을 한번 잘 보시면 되고요. 저는 쓰기는 귀찮으니까요. 절대 점도의 비 공식에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 점도를 이걸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쵸? 그래서 얘가 점도가 큰 거는 측정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쵸? 이게 뭐야? 한계야. 그럼 뭐 해야 돼?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공이야, 공. 그쵸? 공이 뭐예요? 내가 그냥 공을 낙하시켜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그치? 이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게 공낙하법이다. 자, 그럼 우리가 상대 점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나온 거네. 첫 번째는 뭐예요? 오스트발트 점도계. 이때는 물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절대 점도의 비를 통해서 구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공낙하법이고, 이때 기준은 뭐예요? 물이 아니고 식용유처럼 아주 끈끈한 거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의사항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낙하법의 주의사항. 정도가 언급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별거 없어요. 다만 어려운 거는 공식에 대입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 정리됐죠? 시간상 과학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과학기술사는 다음 주에 하시죠. 다음 주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사는 어차피 4개 남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요, 10분 쉬었다가 바로 오늘 푼 모든 지문을 한번 원래 문제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자, 10분 쉴 거니까요. 12시 25분부터 할까요? 25분부터 12시 55분까지 3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3가지 지문 있죠? 오늘 배운 사회 2지문, 사회 3지문, 과학 2지문 각각 10분씩입니다. 10분씩 원문 문제를 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0분씩 원본 문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제 앞장에 있는 거. 그거를 총 30분 동안 풀 거고요. 남은 5분 동안 채점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고치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숙제를 안 했다, 비교를 못 하시는 거죠. 숙제를 안 했다면 비교를 못 하니까 숙제 다 하고 가시고요. 오늘 숙제는 딱 이겁니다. 여기까지 뒤에 추가 문제까지 푸는 게 숙제고요. 첫 번째 숙제. 첫 번째 숙제. 자, 그럼 두 번째 숙제는 뭐냐? 뒤에 모의고사 들어가죠. 우리 지난 숙제 모의고사 했던 거 기억나서 오늘은 고3 21년의 모든 독서를 끝낼 겁니다. 지난번에 3, 4 했죠? 3월, 4월. 오늘은 나머지 7월이랑 10월 할 겁니다. 독서 지문만 하세요. 문학 하지 마. 사치다. 문학은 하지 말고요. 7월, 10월에 독서만 풀어오세요. 혹시나 내가 앞에 3월, 4월 안 했다? 하세요. 독서만 하면 되니까 얼마 안 걸려요. 그쵸? 한 세트당 독서는 30분씩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려 1시간이면 돼요. 장난이죠? 그래서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꼭 풀어서 이 두 가지 숙제가 이번 주 숙제고요.
지난주 숙제까지 해가지고 지난주 거 안 하신 분들 나와서 숙제하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2시까지 못할 것 같다. 2시 넘어서까지도 안 끝날 것 같다. 2번 강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10시까지 열려있어요. 저희가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25분에 시험 시작할게요.